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네, 최근 국립박물관 전시에서 가장 인기를 끈 게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하죠. 고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기증품들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도 100만 명에 가까운 관람객을 끌어모았다고 합니다. 국립춘천박물관에서는 지금 이건희 컬렉션 가운데 금강산을 주제로 한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가볼 수 없는 금강산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졌을지 궁금해집니다. 흔적의 역사, 오늘은 방 안에 누워서 금강산을 즐겼다는 조선시대 선비들의 이야기와 함께 6.25 시대에 감히 금강산 여행을 감행한 조선시대 여인들의 당찬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국립춘천박물관에 전시된 고 이건희 회장의 기증품 모두 금강산과 관련된 작품이라고요? 예, 금강산과 관련된 작품이고요. 또 물론 이제 겸재정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 춘천박물관이 상설 전시관 2층 브랜드존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예. 거기에 그 주제가 이상향으로의 초대, 금강산과 관동 팔경 관련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 국립박물관 아까 말씀하셨지만 핫템인 그 고 이건희 회장 기증품, 사실 단발령 망 금강산, 그러니까 단발령에서 바라본 금강산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심사정의 작품인 3.1포, 허필의 총속도 등에서 그 금강산과 관동 팔경 작품 67건 116점이 나왔습니다. 예. 이건희 컬렉션이 큰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금강산을 소재로 한 작품이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아무래도 가볼 수가 없는 곳이니까 대리 만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희 기증품 전시라는 거, 이것이 사실 대중적으로는 굉장히 눈에 띌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인기도 끌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춘천박물관이 굉장히 그 경치도 좋고 뭔가 분위기가 좋아요.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니더라도. 근데 이 전시의 보도자료 중에서 누워서 즐긴다라는 뜻의 와유라는 게 있습니다. 한자로. 저는 사실 이 용어에 이 전시회를 보면서 시쳇말로 좀 꽂혀가지고 이걸 기사를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송에도 소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와유라는 그런 용어, 이것은 중국 남북조 시대의 송나라의 종병이라는 인물과 관련된 성어입니다. 이 종병이라는 인물은 벼슬길도 마다하고 산수를 유람했던 어떻게 보면 은거한 선비, 즉 은사였는데, 그러다 이제 늙고 병들어서 다닐 수가 없게 되니까 예전에 다녔던 그런 명승지들을 모두 그림으로 그려서 벽에 걸어놓고 누워 감상하면서 논일었다. 와이유지라는 걸로 이렇게 썼습니다. 예. 이 과거에는 길도 좋지 않고 교통수단도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그림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남들이 그려온 그림이라든가 써온 기행문 이런 것들을 이제 와유한 것으로 대리 만족을 했다라는 건데, 그 유명한 실학자죠, 성어 이,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 와유를 이제 예찬론을 벌였는데, 와유란 몸은 누워 있지만 정신은 논이는 것이다.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상상의 근거에서 마음과 눈에 도장을 찍듯이 앉은 자리에서 감상해도 마음은 간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와유 찬양연을 펼쳤죠. 네, 그림 속에 이제 풍경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림을 통해서 마음의 유람을 즐긴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 후기 문신인 신정화라는 분이 이 겸재정선의 금강산 그림을 보면서 이거 지금은 실경이니 진경이니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찬탄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정선의 금강산 화석을 보고 어루만지면서 상상해보니 깊고 높은 불과 산에서 정신이 노는 듯하다. 나중에 직접 금강산으로 가서 진짜 풍경을 볼 때도 이 그림처럼 아름다울지는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림 속 금강산이 실제 풍경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겸재가 그린 금강전도를 보면 겸재가 쓴 재미있는 글이 좀 실려 있는데요. 뭐라고 써 있냐면 1만 2천 번 드러난 뼈를 뉘라서 뜻을 써서 참모습을 그려낼까. 설령 내가 발로 직접 보고자 한들 이제 다시 두루 걸어야 할 터. 어찌 머리맡에 기대어 실컷 봄과 같으리오라고 했는데요. 약간 말이 좀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면 겸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그린들 내가 이보다 더 잘 그릴 수 있겠느냐. 차라리 이 그림을 그냥 머리맡에 두고
보는 게 낫다라고 어떻게 보면 자화자찬이라고 네. 그럴까요? 뭔가 자기 자랑 뭐 이렇게 한 거죠. 자부심이 대단한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실속, 뭐 마음속 풍속 이런 것들이 실제 풍속하고 풍경하고 비슷한지 어떤지 예. 그 궁금하면 이렇게 그 겸재정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간 되고 여유가 있으면 가보면 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가장 또 이 못 가보시는 분도 있죠. 임금님. 네. 구중궁궐에서 네, 꼼짝없이 물론 네. 이렇게 그 가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서 네. 구중궁궐에서 꼼짝없이 정사를 펼쳐야 했던 임금들 네. 굉장히 뭐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임금들이야말로 누워서 즐기는 와유가 필요했겠는데요. 그래서 이 정조 임금이 1788년에 단원 김홍도에게 야, 금강산 풍경 좀 그려오라라는 명을 내렸는데요. 네. 이 그 명에 따라서 김홍도가 비단 합복을 가지고 금강산에 들어가서 한 50일 정도 머물면서 12,000봉 그리고 뭐 고령현 이런 여러 경승을 살펴보고 형상을 본떠서 수십 장 길이의 두루마리로 만들었다라고 예. 하는데 이 수십 장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해보니까 아마 그 한 금강산도가 대략 40m에서 50m 가량 되는 네. 굉장한 대작이 아니었을까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그림이 남아 있는 건가요? 없어요. 없는데 이게 순저연간의 대형 화재로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 다만 현재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그 화첩 형식의 초고본 뭐 이렇게 5건에 70장이 남아 있는데 이 70장의 초본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총석정을 그려가지고 그거 그리고 어디 금강산 그려가지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예. 이제 그 바탕으로 해서 초고본을 바탕으로 아마 두루마리 대작을 그린 것 같다라는 생각인데요. 예. 이게 정조임금 하면 또 유명한 게 소문난 일벌레 또 네. 이 책벌레였거든요. 밤늦게까지 책 보고 네, 네. 보고서 읽고 이러는 거 취미였다고 본인이 얘기할 정도로. 예. 그러니까 이분은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정사를 펼치다가 틈틈이 이 김홍도의 금강산도를 보고 어떻게 보면 마음의 유람 네. 즉 와유를 즐겼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네.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임금님 방 안에서 누워서 편히 즐길 수 있다고 해도 사실 여행이라는 건 직접 현장에 가서 보는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부 선부는 물론이거니와 임금조차 이렇게 와유로 대리만족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200여 년 전 그 당시에 나 떠나볼까 하면서 훌쩍 그것도 금강산과 관동 팔경 여행을 다녀온 여인들이 두 분이 계십니다. 예. 그 모두에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유교 사회에서 여성들이 여행을 한다는 거 네.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을 보면 부녀자가 선천에서 놀이를 즐기면 곤장 100대영을 처한다 이런 네, 뭐 네. 법전이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여행을 떠난 두 분이 있다라는 건데 이것이 거짓이냐 말하면 실화라고 대답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제 그 제주 출신인 김만덕이라는 분인데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예. 이분의 이야기는 그 정사인 정조실록이라든가 정조의 개인일기인 일성록 그리고 명재상 최재공의 시문지인 번암집 유학자이자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의 다산 시문집 이런 데에도 상당히 많이 실려 있습니다. 네. 그 정도면 당대 셀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 기녀 출신인데 대단한 분이죠. 아, 그분이 기녀 뭐라 그러냐면 출신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제주 남자들과는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독신을 고수한 어떻게 보면 원조 비혼녀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왜 그랬을까 모르겠네요. 네. 좀 그렇다는 건데요. 네네. 뛰어난 장사 수완을 발휘해서 수십 년 사이에 뭐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1795년에 그 김만덕 인생에서 큰 전기가 마련이 되는데 제주에 큰 기근이 일어나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니까 천금을 들여가지고 백성들을 구휼했다라는 거여서 네. 1년 뒤에 이제 제주 목사가 조정에 이렇게 보고서를 냅니다. 김만덕의 선행을 보고를 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을 기특하게 여긴 정조임금이 너의 소원이 뭐냐 하나 들어주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김만덕의 대답이 전혀 뜻밖이었는 게 뭐냐면 저는 늙고 자식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신분을 바꿀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그냥 육지로 나가서 서울 구경을 하고 싶을 따름이다. 그리고 네. 한양 가는 길에 금강산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라고 했다라고 하죠. 네. 뭐 상금도 아니고 신분 상승도 아니고 서울 구경 그리고 금강산 유람을 원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정말 파격적인 발언이었죠. 그런데 네. 정조가 그 말을 들어주는데 융숭한 대접을 했다라고 하죠. 서울 예. 구경하고 금강산 유람을 하는데 그래서 정조임금이 뭐라고 이제 나오냐면 마침 한겨울이에요. 음력 네. 11월이니까 12월이죠. 그러니까 그때니까 금강산 여행을 떠날 수가 없었다. 봄이 올 때까지 양식을 주고
내이혼의 차비대령인 행수 의녀로 충원하라. 네. 그래서 어이 즉 수의에 소속시켜서 각별하게 돌봐주라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정조임금은 만덕이 한겨울을 피해서 금강산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특별 대우를 해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스페셜 캐스트 특별 그렇습니다. 대우를 받았네요. 그렇죠. 정말. 네, 네. 김만덕을 의녀로 소속시킨 이유가 있을까요? 김만덕이 임시로 받은 내이형 차비대령 의녀 직책 이것은 왕실 어른들의 병안을 담당하는 의녀거든요. 예. 게다가 정조임금은 만덕을 임금의 주치의인 어이에 휘하에 두도록 예. 특전을 베풀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자칫 김만덕을 질투하는 자들이 갑질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염려를 예. 했다라는 거죠. 아, 배려가 대단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덕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뭐 그렇게 조치를 취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그 자료를 읽어보면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는 자료가 있는데요. 그 일성록 1796년 11월 28일자를 보면 되게 기막힌 기사가 나온 게 예. 뭐냐면 초계 문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똘똘한 소장 관리들을 뽑아가지고 규장각에 소속시켜서 시험도 보고 막 그런 이 문신들이 있는데 그 초계 문신들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정조임금이 만덕이라는 시제를 냅니다. 네. 시험 문제를 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록을 보면 그 시험에서 서준보라는 사람이 수석을 차지했다라는 내용이 일성록에 기록이 돼 있죠. 네, 김만덕을 주제로 시험까지 치렀군요. 시험 문제로 이제 만덕을 냈다라는 게 굉장히 예. 특이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정조임금이 뭐라 하느냐면 만덕이 금강산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도 후히 대접하라. 만덕이 지나가는 각도의 관찰사들은 양식과 경비를 넉넉히 전달하라라는 특명도 내리고 그래서 이제 김만덕이 이런 그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겨울철을 지낸 다음에 1797년 늦봄에 정말 꿈에 그리던 금강산 유람을 떠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금강산의 여러 절경들을 두루 쳐다니고 해금강 3일포에서 뱃놀이까지 한 다음에 그 유명한 총석전까지 구경을 하고 서울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예. 뭐 엄청난 특혜 여행이었는데 네. 정조 임금도 못 간 금강산 여행을 제주 여인이 다녀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김만덕의 당시의 일거수일투족은 당시 그 서울에서 엄청난 화제를 뿌렸다라고 하는데요. 소문이 났군요.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왕이 뭐 이렇게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당대 명제상인 최재공이 김만덕 정기까지 소정기까지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만덕을 둘러싼 소문이 장안에 널리 퍼져서 사람들이 다투어 그녀를 만나보려고 애썼다라고 기록을 스타가 했는데 됐군요, 한마디로. 스타가 됐죠. 네. 그래서 이 다산 정약용의 다산 신문집을 보면 뭐라고 썼냐면 김만덕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소개를 하나 하는데 뭐냐면 서울로 올라온 김만덕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 눈은 눈동자가 2개요라고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만덕의 눈동자 2개를 보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시할 정도로 뭐 이렇게 섰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역시 이제 재밌군요. 정약용도 네. 호기심을 참지 못해서 김만덕을 초청해 놓고 진위를 물었다는 거 진짜냐고. 그랬더니 뭐 그렇다 그래서 눈을 자세히 보니까 그러나 이 눈동자 2개는 아니더라라고 했다. 네. 김만덕이 거짓말을 한 걸까요? 근데 이거 스스로 김만덕도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네. 그런데도 서울 사람들은 김만덕의 말만 철석까지 믿었다라고 하는데 다산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탄하는 거죠. 야,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해도 사람들은 김만덕의 눈동자가 2개다라고 한다. 네. 이렇게 사람들이 즉 가짜뉴스를 믿으니 참 한심하다라고 개탄을 했다라고 예. 하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우상으로 떠오른 김만덕이 콩고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믿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재밌네요. 네. 어쨌든 뭐 김만덕의 서울과 금강산 여행은 뭐 당대 엄청난 화제가 됐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임금의 보증 아래서 네. 만백성의 보살핌을 받는 금강산과 서울 호화 여행을 마치고 고향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네. 그때가 김만덕이 58살이었는데요. 예. 김만덕을 당시에 최재공이라는 그 재상이 어여삐 여겼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각별하게 대해줬는데 네. 그런 이별을 이제 김만덕이 슬퍼하고 울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최재공이 오히려 꾸짖으면서 부러워했다라고 하는데요. 뭐라 네. 그랬냐면 너는 제주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한라산 백록담 물도 떠마셨을 거고 또 지금 금강산을 두루 답사했는데 당대 지금 천하의 남자들보다 낫지 않느냐. 근데 지금 이별한다고 해서 오히려 아니처럼 우느냐라고 이제 뭐 꾸짖는 겸해서 부러운 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정조시대 난인물 그야말로 스타 제주 여성 김만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조선시대 여행을 떠났다는 또 다른 여성은 누굽니까? 김만덕이 58살 때 여행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소개해드릴 분은 또 불과 14살을 네. 이게 소녀였던 김금원이라는
사람입니다. 김금원입니다. 김금원. 예. 14살 소녀군요. 그렇죠. 1817년생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1830년에 이제 갔거든요. 아니 그럼 뭐 14살짜리가 여행을 떠났는데 이건 그러니까요. 무슨 이게 좀 배포가 큰 건가요? 믿을 수가 없는 그런 네. 느낌이 있는데요. 네. 이게 보면 들어보시면 이제 알 것 같은데 원래 그 김금원의 신부는 기녀였어요. 원주 출신인데 예, 예. 그러나 이 부모는 김금원을 마냥 여자아이로만 키우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행 후에 김금원이 쓴 기행문이 있어요. 호동 설악기라는 걸 보면 정말 깜짝 놀라는데요. 제가 네. 그래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원문을 제가 못 읽는 한자로 해갖고 한번 쭉 보니까 네네. 이게 비교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이거 원문하고 뭐라고 썼냐면 부모가 가사나 바느질을 시키지 않고 문자를 가르쳤다. 예. 덕분에 몇 년 가지 않아서 이 유교 경전과 역사서를 대략 통하고 고금의 문장도 본받게 됐다라고 예. 하는데 그러니까 책도 읽을 수가 있고 글도 쓸 줄 알고 유식했다라는 예. 이야기죠. 기녀였다면서요? 그러니까는요. 네네. 예전에 기녀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시도 뭐 읊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이 김금원은 조선 여성으로서 부녀자의 도리를 단호히 거부하면서 뭔가 담장 밖에 여행을 추구했다라고 하는데요. 뭐라고 이분이 쓰냐면 여자가 세상과 절연된 깊숙한 규방에 살면서 총명과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마침내 자취 없이 사라지고 만다면 정말 이것은 얼마나 슬픈 일이냐라고 네. 했습니다. 네. 뭐 과거와 지금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은 14살 소녀 같지 않은 말인데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그 당시 14살이면 지금의 한 20대 중반 정도 되는 그런 옛날이니까. 뭐 사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옛날에 뭐 아이도 낳고. 네. 아이는 좀 더 빠르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하고 잘 네네. 모르겠어요. 근데 네. 어쨌든 간에. 근데 김구원이 뭐라 그랬냐면 네. 남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은 불행이지만 하늘은 나에게 산수를 즐기는 어진 성품과 네. 눈과 귀로 듣고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라고 하면서 게다가 보고 느낀 바를 글로 쓸 수 있는 능력까지 주었으니까 네. 이게 정말 얼마나 좋은 일이냐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행을 따른다고 하니까 14살짜리가 부모가 선선히 뭐 허락하겠습니까? 네. 이제 어쨌든 간에 이 계속 가겠다 그러니까 안목이 남달랐던 부모가 결국 항복하고 말았는데 네. 이 소녀 김금은 뭐라고 썼냐면 마치 새장에 갇힌 새가 나와서 푸른 하늘을 날아오르고 천리마가 굴레를 벗고 천리를 달리는 기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선뜻 믿어지진 않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김금원이 혹시 그 기녀로서 기녀의 신분으로서 사대부의 유람에 이렇게 따라가서 시와 문장을 담당한 뭐 기녀로서 동행한 것이 아니냐. 그럴 수 있다라는 견해가 나왔는데 예. 제가 봐도 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물론 그 기녀라 그래서 뭔가 이 유흥도 이렇게 했지만 또 시와 또 이렇게 노래도 이렇게 같이 네. 하면서 했던 그 학식이 높은 그런 네.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행문을 보면은 뭐라고 썼냐면 1830년에 분명히 김금원이 어떻게 썼냐면 내가 머리를 동자처럼 따고 여행길에 올랐다. 이것은 뭐냐면 남장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녀가 남장을 했다라는 것은 뭐 기녀로 따라가지 않았다.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14살이라는 게 약간 걸리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여행을 떠나서 단양 8경, 관동 8경을 거쳐서 이제 금강산으로 떠나는데 네. 예, 이게 그 이분이 울진의 월성정이라는 곳에 올라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지었다는 시를 한번 보면 정말로 대단합니다. 기가 막힌데요. 네. 뭐라고 쓰냐면 덧없는 세상 사람의 인생이 가련할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살짜리가. 그렇습니다. 이야. 이거 뭐 산전수전 다 겪은 어른시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 호동설악계라는 책을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아, 이게 진짜 14살짜리 소녀의 네. 책이 맞느냐라고 하는데 뭐 그 정도로 잘 썼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네. 이 소녀가 꿈에 그리던 금강산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는데요. 거기 보면 뭐 장안사라든가 옥경대라든가 쭉 나와요. 이름이 표운사, 백운대, 보덕굴, 백천동, 만폭동, 금강문, 감노소 이런 식의 어떤 예. 내금강, 외금강 전체를 둘러본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김금원이 금강산에 그 정양사라는 그런 거 있는데요. 거기 네. 물루회가 혈성루예요. 거기 올라서 1만 2천 봉을 묘사한 그런 장면이 있는데 네. 되게 그 이 뭐라고 썼는지 한번 보십시오. 눈 쌓인 언덕 같고 불상 같고 칼든 군병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연꽃과도 같고 파초잎 같기도 하고 치켜 올린 것 같기도 하고 내려뜨린 것 같기도 하고
덜어는 가로 같고 덜어는 세로 섰으며 일어서는 것도 있고 네. 수그르고 있는 것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네, 감성도 대단하고 천재성이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세밀한 필치로 표현을 했네요. 마치 안 가봐도 우리가 간 것처럼 예, 느끼는 예.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봉우리마다 각기 다른 기이한 현상을 정말로 직유법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김금원이 이 청석정이라든가 삼일포라든가 청간정이라든가 의상대라든가 경포대라든가 죽서로 이런 관동 팔경을 두루 거치게 되는데요. 예. 이 청석정이라는 거 굉장히 유명해요. 저희는 그렇죠. 뭐 가볼 수가 네. 없는 동네잖아요. 네. 거기를 보면 뭐라고 썼냐면 바닷속 언덕 가까운 곳에 서 있는 돌은 모두 육면으로 깎아서 하나의 떨기로 묶어 놓았는데 거의 10여 개가 된다. 매 떨기의 돌은 어떤 것은 7, 8개, 어떤 네. 것은 10여 개의 기둥이다. 그 돌들이 가지런한 치아처럼 벌어졌는데 쇠줄로 갈아낸 듯 하나하나가 육면으로 조금도 굴곡이 없고 넓고 네. 좁은 것도 없이 정밀하고 조밀조밀하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예, 참 입체적인 묘사인데요. 듣고만 했어도 청석종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제 국어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공감각적이다 이렇게 공감각적이다라고 묘사를 하잖아요. 예. 안 가봐도 뭔가 가본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정말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예. 이 김금원이 그 설악산 일대까지 가고 또 서울까지 두루 살피고 여행을 마무리 짓고 이제 다시 여행의 여성의 삶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군요. 하면서 이제는 내가 꿈을 꿨다. 일장춘몽을 꿨지만 다시 이제 여성의 몸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데 훗날 이제 여행 겸 뭐 이런 경험들 이런 것들 담아서 호동소락기라는 여행기를 남기는데요. 이 여행기를 남긴 이유도 이분이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네. 지나간 일도 스쳐 지나가면 눈 깜짝할 사이에 꿈에 불과하다. 예. 내가 이 글로 전하자면 누가 지금의 김금원을 알겠는가. 그럼으로써 와유할 수 있도록 이 책을 쓴다. 참 이게 정말 뭐 참 2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글을 쓴다고 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굉장한 그런 자의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김금원은 그 18세기인데 200년 전인데 여자로서가 아니라 여행 작가로서 그리고 시인으로서 후대에 당당하게 내 이름을 알리고 싶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14살의 여행 경험을 글로 남겨서 예. 나중에 와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 안방에서 즐기도록 와유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 그 금강산 저도 가봤어요. 가보셨군요. 뭐 한 네. 10년이 지난 것 같은데 네, 요즘은 네. 못 가보잖아요. 지금 저는 와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200년 전에 그 김금원은 이렇게 다녀왔네. 예, 정말 도저히 14살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천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밤 일라디오 여기까지입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일라디오는 내일도 변함없이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창진이었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윌리엄 진서의 글쓰기 생각쓰기입니다. 윌리엄 진서는 글쓰기에서 자기만의 스타일, 즉 문체를 지키는 일을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말합니다. 문체는 작가의 자기다움, 개성, 세상에 하나뿐인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자신만의 문체, 즉 내가 생각하는 나를 종이 위에 조심스레 펼쳐놓은 것이 바로 내가 팔 수 있는 자산이며 다른 작가들과 나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소유물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그는 누가 자신의 문체에 어설프게 손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글쓰기 자체에 치유적인 힘, 스스로를 구원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글쓰기가 매일매일 자신을 구원하는 힘이 되어 왔습니다. 물론 단 한 번에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마법의 약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쓸 수 있는 날과 쓸 수 없는 날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컸습니다. 글을 쓸 수 있는 날은 그래도 살만한 날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제멋대로 꿈틀거리는 생각을 마치 미술의 마블링 기법처럼 제 마음의 바다 위에서 떠내는 작업이지요. 보일 듯 말 듯 희미하고 아련하게 떠오르던 생각이 오롯한 글로 떠오르는 순간 정말 행복해집니다. 발견의 시간, 창조의 시간입니다. 내 안에서 무언가를 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구원의 시작입니다. 물론 영화나 드라마도 치유 효과가 있죠.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글을 쓰면 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글을 쓰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지요. 글쓰기는 시각화의 효과, 청각화의 효과가 있습니다. 글을 쓰는 행위는 가만히 앉아서도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행위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이 에너지를 수동적으로 소모하는 쪽에 가깝다면 글을 쓰는 행위는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창조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글을 쓰면 그것이 단 3줄의 문장이라도 눈에 보이는 하나의 세계가 만들어지지요. 그런 면에서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움직임이고 그렇기에 우리의 숨어있는 재능, 쓰지 못한 잠재력을 능동적으로 쓰는 행위라는 점에서 매우 역동적인 치유의 행위가 바로 글쓰기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